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노사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9천억 원을 투입해 29개 과제를 추진하는데요.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영세 사업장의 전담 노무사 제도 도입과 표준 노동지침 확산, 노동단체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등입니다. 대구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근로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급여 수준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되는 대구시의 근로자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이 지역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노동 정책을 이끌어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1월 29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영하 8.7도, 청송 영하 11.2도 등 북동산지와 북부 내륙 모두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추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봉화 7도, 의성 7도 등으로 6에서 7도 분포를 보이는 등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동 소재 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와 가톨릭 상지대학교는 고물가 속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안동과학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연속, 가톨릭 상지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연속으로 대학 등록금을 동결합니다. 올해 안동과학대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직접 교육비, 장학금, 교육 환경 개선비 등의 예산은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톨릭 상지대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익금 감소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절감과 긴축 재정, 그리고 각종 재정 지원 사업 및 기부금 유치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두 대학은 모두 학력 인구 감소와 입학 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일부 위축되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안동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게 시작했지만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9도 안팎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조금 커지겠고요. 이번 주 큰 추위 없이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주위가 주춤하니 대기가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도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포항에서 시행된 상병수당 시범 사업으로 모두 876명의 근로자가 13억 7,1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내년 하반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과 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 암과 같은 질환 순이었는데요. 지원 대상은 포항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7,5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포항시는 내년 본 제도 도입 전까지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낮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6도에 이르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의 물결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릉군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TF를 구성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됩니다. 투자계획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분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최대 금액을 배분받기 위해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투자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인데요. 울릉군은 지방소멸 대응 TF 회의를 통해 정주 여건, 복지, 교육, 관광,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울릉 맞춤형 인구 활력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추진 전략이 수립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요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연자들도 연일 화제를 모으면서 연예계에 진출한 사람도 있던데요. 어른들은 예전 몽글몽글했던 그 연애 감정을 되살리는 기분으로 본다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성 간의 화법과 또 매너 같은 걸 또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치단체 가운데서 대구 달서구가 대한민국 결혼 1번지 결혼 친화 도시를 표방하며 미혼 청춘들의 만남과 결혼 장려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숙 결혼 장려 팀장과 함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숙입니다. 네, 결혼 장려팀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전국에서 달서구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유일한가요? 네, 맞습니다. 생긴 지 오래됐나요? 네, 달서구는 2016년 7월 13일 전국 최초로 결혼 장려팀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올해 횟수로 9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년이나 됐군요. 네. 처음에 어떻게 이런 팀을 꾸리게 됐나요? 네. 달서구는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이죠. 네. 인구 61만 명의 거대 자치구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로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2015년 60만 명대에 이어 2016년 59만 명으로 인구가 점점 줄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재임 중이셨던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께서 인구 감소 문제의 선제적인 해결과 또 결혼 앞에 서성이는 청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결혼장려 사업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 2016년 당시만 해도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7명이었고 네. 반면 결혼 출산율은 2.23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좀 더 많이 낳고 있으며 결혼을 통해 임신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그때 당시 결혼만 하면 2명 이상은 낳던 시기였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출산율이 꽤 높았던 시절이지만 달서구는 그때부터 앞으로 저출생 풍조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결혼 장려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게 되었습니다. 달서구에서 선견 지명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만남을 주선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셨나요? 네,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참여자들의 흥미 유발과 또 높은 만족도를 위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네, 12월 크리스마스 연인 만들기를 시작으로 네, 사랑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또 두근두근 한일 열차 데이트, 선사 데이트, 또 달서구의 상징물인 달 토기빵 데이트, 네. 그리고 목재 데이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이색적인 특별 이벤트로요. 쿡쿡이라는 요리 데이트, 그리고 빙글빙글 공방 데이트,
모여라 335 와인 데이트 등 총 69회를 운영했습니다.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남녀들이 만날 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네요. 네, 요즘 연인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 이벤트도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중 또 특히 바쁜 직장 생활 등으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평일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소개팅이 있는데요. 저녁 시간대요. 네, 맞습니다. 네, 만나고 결혼하고의 의미를 담은 고고 미팅은 지역 내 카페를 임대해서 연애 코칭 전문 사회자와 함께 이야. 네, 1대1 대화부터 시작을 해서 단체, 미션 게임 등을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찼는데도 짝을 찾지 못해 혼자인 경우 이를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답답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저희 달서구가 뭔가를 조금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부모님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2020년도부터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데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 네, 이 프로그램은요, 직장 생활로 바쁜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들이 직접 사위, 며느리를 찾으러 나오시는 건데요. 이야. 네, 일종의 예비 사돈들의 만남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미혼 남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남에 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요, 마음에 드는 상대 부모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녀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네.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네, 내 아들은 정말 성실하고 긍정적이다. 또 내가 며느리를 맞이하며 내 자식같이 예뻐해 주겠다 등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네. 그래서인지 금방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가는데요. 프로그램에 매칭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자녀들끼리 따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현재까지 총 9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만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평상시 우리 자녀는 이런 성향을 가진 이성을 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조금 평상시에 나눴던 대화를 기본으로 해서 상대의 배우자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달서구의 결혼 장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결혼까지 한 커플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네, 실제로 우리 구에서 개최한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한 커플은 13커플입니다. 네. 네, 또한 우리 구 결혼치나 서포트즈단 그리고 커플 매니저 봉사회, 민간단체, 단체 등과 협력을 해서 현재까지 163커플이 성원하는 쾌거를 또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예.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도가 높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니만큼 지자체가 맞선을 주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시선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자, 지자체가 미혼 남녀 만남에 이제 나서야 했던 처음에는 이렇게 평이 별로 안 좋았었지만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야 했던 이유가 또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이 반토막 나고 또 2020년 합계 출산율을 보면요 0.78명으로 인구 소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청년 취업을 위한 지원책은 많지만 정작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구청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결혼 장려에 나서는 일은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네, 지난 2017년 지역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35곳과 손잡고 결혼장려 사업 발굴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져서 결혼치나 서포터즈단을 통해서 홍보 캠페인과 또 미혼 남녀 만남 주선 똑똑 결혼 두드림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2년 전에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뉴 새마을 운동을 기획해서 인구 절벽 위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달서구 새마을의 커플 매니저 봉사단도 꾸준히 네, 연애 중매 술사로 활동을 해서 5커플의 성원 실적도 이야. 내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오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지금은 미혼 그 남자분들이 참여율이 크게 늘어서 일정을 조절해야 할 정도인데요.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데요. 달석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도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네. 그럼 이 프로그램에 이제 달서구에 살고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락을 네. 하시는군요. 네네. 예. 남의 연애 얘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자, 소개해 주실 좀 그 커플 소개를 할 만한 그런 네. 커플이 혹시 있으세요? 네. 2018년도에 유난히 많은 커플들이 이루어졌는데요. 2018년 사랑은 롤러코스터를 타고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나 한눈에 반해 5개월 만에 결혼한 커플도 있었고요. 오. 네, 또 2018년 고고 미팅에서 만나 5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난 커플도 있었습니다. 예. 네, 특히 5년 만에 결혼한 커플은요. 2018년 8월에 만나 작년 8월에 결혼한 커플인데요.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네, 맞아요. 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네.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2018년도에 만남을 이어오다가 중간에 한번 결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마법에 걸린 듯 결혼에 성공한 커플인데요. 본인도 처음 만난 달이 조금 알쏭달쏭해서 구청에 전화가 왔는데 8월에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성사되는 커플을 보면 참 뿌듯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핑크빛 만남을 주선하고 연애, 결혼까지 성사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네,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만든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라서 믿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후기에 여러모로 뿌듯하고 또 한편 책임감도 느낍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달서구 주민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는 곳이나 직장이 달서구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달서구와 업무 협약한 기간에 미혼 남녀도 가능합니다. 오. 네, 그래서 꼭 달서구에 사시지 않더라도 업무 협약한 기간이면 누구나 가능은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인데 업무 네. 협약한 기관에 속해 네. 있는 분들이어야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달서구청에서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은 달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우선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요. 네. 인구 절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결혼하고 싶은 사회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결혼을 통해서 출산하는 그 비율이 98% 정도 되는데요. 출산 정책의 주 관심을 결혼과 가정의 가치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의 성공 사례처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결혼 친화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미래인 청년들의 삶에 대한 행복 지수도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결혼 1번지 달서구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달서구 결혼 장려 팀장이었습니다.
11시 24분 지났습니다. 대구 달성공원 안에 있는 대구 향토 역사관에서는 대구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기존 전시관이나 박물관에서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체험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배아현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향토 역사관이 대구야 고고유물과 놀자 체험 프로그램과 갑진년 용해해 새해 소원 적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대구에서 출토된 고고유물을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며 탐구해 볼 수 있고요. 네. 새해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서 전시실 벽면에 붙여볼 수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게 붙을까봐 여기다 모래를 넣고 이렇게 켜켜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위에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 대구의 안심역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나온 출토된 유물이라서 굉장히 귀한 유물입니다. 진짜 귀한 유물이겠다 이거는. 본대동에서 온 우성철입니다. 애들 지금 방학이라서 여기 가까운 달성공원도 구경시켜주고 향토 역사관도 한번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네, 뭐 다른 지역에도 이제 많이 가봤고요. 달서구 쪽에도 많이 가봤었습니다. 솔직히 박물관 가도 이렇게 유리관은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만져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져보니까 뭐 비쌀무늬 같은 경우도 만져보고 하니까 새로운 뭐 느낌도 들고 애들한테 교육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온 강성인이라고 합니다. 대구 지역은 저희가 크게 올 일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아이가 다음 달에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안 가본 지역을 가보자 해서 대구로 와가지고 지금 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실물을 만져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항상 보면 유리관에 갇혀있는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실물을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단순하게 5분 10분 안에 돌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역사가 있을 건데 조금 더 넓었으면 조금 더 유물이 많았으면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보통 유물들은 유리 안에 이렇게 보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직접 만져볼 수 있다니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보통 박물관에 가면 만질 수 없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대구 향토역사관에서는 유물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체험뿐만 아니라 고고유물들과 관련된 자세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해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다양한 현장의 반응을 전시 해설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향토 역사관 전시 해설사 박인선입니다. 저는 대구 향토 역사관 전시실에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대구 역사의 흐름을 시대별로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사실 자체에 되게 흥미를 좀 유발하면서도 이게 소중한 기회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만져보시면서 되게 신기해 하시고요. 특히 안심역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는요. 기원전 몇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진짜 오랜 옛날 것이고 토기 색깔 자체도 독특해서 내가 진짜 청동기 시대 토기를 직접 만져보다니 하면서 특별한 경험에 좀 오묘한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물들이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이라는 점에서 대구가 역사적 유물들이 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알게 되시면서 대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소원 적기 프로그램은요. 그러니까 역사관을 방문해 주시는 남녀노소 거의 모든 관람객분들이 도저히 그냥은 지나치지 못하시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나 학생 친구들이나 혼자 오신 분도 소원 적으시고 또 다른 분들이 적어놓은 거 읽어보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이게 관람객분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적 요소라서 그런지 관람객분들 중에서 역사관 관람에 좀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해주시는 학생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31일까지 상설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향토역사관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 운영본부에 소속된 대구향토역사관에서 학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김은조입니다. 대구향토역사관은 1997년에 개관한 대구시 공립박물관입니다. 대구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고 사적 제62호로 지정이 된 대구 달성에 건립된 전시관입니다. 대구 달성이 달구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별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대구 달성공원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양한 기념물과 함께 사계절
것을 아름답고 다채로운 풍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전시 이외에 좀 더 특별하고 유익한 체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습니다. 평소에 눈으로만 관람을 하였던 그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 조각, 그리고 삼국시대의 굽다리 모양 그릇 받침이나 긴목 항아리 조각들, 또 조선시대의 그 기와와 자개 등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대구 향토역사관을 방문하시면 1층 제1 전시실에서 이 체험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달구별 역사 여행의 시작, 달성공원 대구 향토역사관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야 고고유물과 놀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셔서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유물을 직접 만져보시고 또 탐구하시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 향토역사관 전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배아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줄임말로 중대재해법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법안은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유예에 또 무게가 실리기도 했었는데 결국 전면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예. 하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막바지 협상이 이제 불발된 건데요. 그동안에는 유예 기간이 어떻게 설정이 됐던 건가요? 네, 당초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공포가 됐습니다. 예.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던 건데요. 공포 후 5년, 즉 2026년 전면 시행으로 법안을 개정하자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네. 끝내 불발된 겁니다. 자, 원래 유예 기간이 3년이었던 걸 이제 5년으로 고치는 건데 숫자를 고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나 보네요. 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셈법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 이외에도 법 세부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제시하는 추가 조건은 어떤 게 있나요? 네, 표면적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폐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이를 근거로 사업주 처벌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논리죠. 사업주를 처벌하는 건 이제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이 법 취지를 고려하면 핵심 사항이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사업주 처벌 조항 삭제 요구에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실제 가업승계상소법의 경우 공제 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증여세 혜택이 확대됐지만 이를 두고 혜택을 더 늘려달라는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 무리하게 이득을 취하려 하는 건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긴 있었어요. 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가 지난해 말 나왔습니다. 모 제철기업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인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대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린 건데요. 앞서 지난해 3월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안전에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사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벌이 확정된 사례 더 없나요? 네, 지난 2년간 총 12건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형이 내려진 건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을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인의 경우 법 시행 후 유예기간이 경과했고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건 중에 한 건이면 실제 처벌이 되는 사례가 드물다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대다수 사건은 원청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렸는데요. 예.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법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검찰 기소율도 낮다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실제 안전관리 총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좀 시행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법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영세업자의 경우 안전인력,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합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제정 후 안전사고가 줄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68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9명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3대 기본수칙 미준수 사고 비중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 산업계는 좀 우려가 큰 상황이죠? 네, 당장 지역 산업계는 경영 리스크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주 52시간 근무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경영 압박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또 대구경영자 총협회 역시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대기업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데 중소기업들은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계가 바라는 개선 사항은 뭘까요? 네, 과도한 규제로 사업을 그만두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기보다 아예 업을 접으려는 기업도 있는 만큼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건데요. 예. 중대재해법 보완 과제로 지역 기업들은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 반복적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등을 꼽았습니다. 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 규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선 법은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준수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법의 정의와 어떤 사고가 적용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등의 처벌을 내리는 건데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네, 이 중대재해법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제 사업주가 이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 사망 사이의 고의 및 예경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가령 근로자가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사고라면 고의 예경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요. 공장이나 건설 현장이 아닌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같은 개인 사업주도 이 해당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원칙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음식점,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예. 제조 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빈도가 현저히 낮지만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 중대재해법 관련 이슈를 살펴봤는데 찬반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 기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복잡한 문제를 장기간 논의하다 보면 논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애초에 우리가 왜 이 논의를 시작했는지 처음을 기억하면 의외로 해결이 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네, 예.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이 사건이 중대재해법 제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었고 안전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는데 씁쓸한 마음을 떨치기 힘든데요. 야당에서는 재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영세업자, 중소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법을 제정한 본래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올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이어서 지난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범인이 중학생이라는 거 더 충격을 더했는데요. 이번 피습 사건의 배경과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한간에서는 계획범죄설, 나아가서는 배후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위험한 단정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배 의원의 일정을 알고 범행을 했다면 알려준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인데 배 의원이 미용실 가는 일정까지 알았다면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고 예. 그 주변 인물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일정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주변을 배회하던 범인이 배 의원하고 무연하게 마주쳐서 범행을 했을 돌발적인 가능성이 무게가 좀 실리는 부분도 있겠고요. 네. 범인을 태워줬던 택시기사의 증언으로는 애초 목적지가 인근의 도산 근린공원이었다가 변경을 했고 또 범인이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아직 확실하게 범행 동기를 알 수 없지만 정치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 있는 뭐 정치 혐오라든지 또 정치권에서 스스로 증오의 정치를 보여줬던 게 이 사건의 원인으로 또 지목되기도 하던데요. 네, 정치권에서 상대를 악마화한다거나 또 정치 팬덤에서 증오, 이분법 이런 것들이 횡행한 것은 현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도의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분명히 극소수이다라는 점도 분명하고요. 예. 이번 사건은 저는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한 해 있었던 사건만 보더라도 충격적인 무차별, 살인, 폭력, 범죄 등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간에서 여성이라서 범행 대상이 되었다 이런 진단도 나왔는데 네. 이것은 다소 비약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비약적이다. 왜냐하면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을 보면은 행인 중에 남성도 있었지만 결국에 여성이 살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 같은 경우는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단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범인이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류의 사람을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위험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을 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과 또 수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의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나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갈등이 불거진 것이 1월 21일이었고요. 23일쯤에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네. 한국갤럽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1,001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이고요. 예. 상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서 긍정 31%, 부정 63%가 나타났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역할평가에 대해서 긍정 35%, 부정 59%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긍정 52%, 부정 40%가 나타났는데요. 한 위원장만 긍정이 더 높네요. 네, 그리고 긍정이 과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 측면에서 한 위원장 긍정평가가 확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도 갈등이 수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 위원장에게 힘을 모아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 위원장이 기세를 탔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데 앞으로도 높은 긍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또 고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차이는 사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명품백 문제는 도이치모터스보다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을 어지럽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 조작 경제 범죄였습니다. 근데 명품백 수수의 경우는 이 자체가 부적절한 건 맞지만 당장의 뇌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피해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네. 이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한 위원장이 명품백에 관련해서도 별다른 요구를 안 했습니다. 사과도 요구를 사실 안 했었고 예. 윤 대통령 측이 발끈하면서 일이 커진 것에 불과한데 근데 한 위원장이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진척이 없다면 긍정평가도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명품백보다 더 크게 주요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면 예. 한 위원장 또 고비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확인이 된 게 한국갤럽 국민의힘 지지율이 36%거든요. 한 위원장 긍정평가율 52%보다 크게 낮다. 그러네요. 아직까지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 당 지지율과 한 위원장의 긍정평가율은 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게 좀 네. 눈여겨볼 만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건인데 적어도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보다는 방송사 대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방송사 대담은 신년 기자회견보다는 윤 대통령한테 안전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안전할수록 국민의 의구심을 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 소극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어찌됐든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 정도의 입장은 나올 수 있겠는데 다만 그것뿐이라면 크게 개선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명품백의 경우는 수수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관리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 자료가 있는지 공개가 필요한 대목이겠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는 왜 소환 조사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렇게 소환 조사가 안 될 만큼의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거나 설명해야 되는 네. 그런 책무가 또 대통령 쪽에게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긍정평가율이 한동훈 위원장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 여론이 정권 지지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그 정권 심판 여론을 모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40대와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위원장 긍정평가가 더 높았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무당층, 중도층, 20, 30대 쪽에 좀 확장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민주당 지지율 붕괴는 막았지만 외연 확장은 거꾸로 저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 2, 3회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가중되고 있는 친명 패권주의 논란 이것도 이 대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국민의힘이 이미지를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이원화하고 분산하고 있듯이 민주당 역시도 이재명 대표 아닌 또 다른 상징적 인물들의 부상이 필요한 그런 또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도 문제에서도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민주당이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 80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84명은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 찬성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반반으로 당이 갈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정의당이 민주당한테 병립형, 연동형 이것을 다 섞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병립형 의석 일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안일 수는 있겠는데 이걸 법안을 개정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시간이 촉박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해왔던 약속을 위반하는 그런 명분이 떨어지는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키자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에서 내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낼 경우에도 이제 민주당이 후보를 그냥 위성정당 아니라 본정당으로 후보를 내더라도 지지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한석도 확보 못한다. 이 부분 때문에 또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고 민주당 지지층이 다른 친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놔두자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작업에 민주당이 낄 것이냐 안 낄 것이냐도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끼게 되면은 이거는 위성정당과 똑같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안 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비례연합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데 뭐 국민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인물을 공천한다거나 이런 돌발 변수를 또 통제가 안 된다는 이런 부담들이 있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취임 이전에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내서 통과를 시켰다면 이런 딜레마들이 없었을 텐데 현재 좀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로 사이에서 좀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위 제3지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통합해서 개혁미래당을 창단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아직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함께하고 있지 않네요. 네, 선거를 앞두고 가급적 힘을 모으자 이런 심리가 발현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섣불리 통합했다가 내분이 일어나면 타격이 클 거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추가 이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 관계자가 이준석하고 같이 하면은 내가 안 하겠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낙연이나 민주당 출신하고 같이 하면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또 밝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좀 통합을 하는 것은 미루는 그런 분위기고 결국 설령 통합을 한다고 해도 이제 서로 과시하면서 또 응수타진도 하면서 이런 협상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설 전에는 소위 빅텐트를 치기 어렵지 않을까. 이게 늦춰지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정보 클릭. 추운 겨울을 나게 해주는 패딩을 어떻게 세탁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패딩 세탁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패딩은 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더러워지는 옷깃이나 손목, 옷의 하단 부분은 세제를 섞은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 솔로 약하게 문질러줘야 하는데요. 이후에 전체적으로 물에 담가 부드럽게 주물러 손빨래 해주면 됩니다. 말릴 때는 옷걸이나 건조대에 널면 털이 아래쪽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바닥에 눕혀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내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요에 기여한 윤복진 기증 유물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말과 정서를 동요에 담으려 했던 문화예술인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대구시가 기획 운영하는데요. 아동문학가인 윤복진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중 60여 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 기간 중에는 전시 연계 특강도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 전화 803-372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대규모 점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LPG 소형 저장 탱크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설 10곳과 가스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4곳 등 취약 가스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데요. 또한 설 연휴 기간 24시간 가스 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설을 맞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성구 상화동산에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인데요. 사과, 배, 딸기 등의 과일, 고사리와 미나리 등 채소류, 한과, 조청 등 농산 가공품 등 100여 개의 품목을 판매합니다. 또 무료 주차권 제공과 5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행사도 진행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경주에서 직접 살며 개인 SNS를 통해 홍보가 가능한 19세 이상 타지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4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기온도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